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는 이제 홍정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연조직 6종의 약물 치료라는 그 주제로 이제 환우분들께 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가 환우분들께 작은아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 연조직 육종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환우분들께서 많이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수술 후 재발 방지 항암 치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또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발 전이 시의 항암 치료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환우분들께서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면역 항암제도 6종에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조직 6종이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과 같은 그런 상피암과 좀 상반되는 이제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6종에는 연조직 6종과 골육종이 있고, 오늘은 주로는 이제 연조직 6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조직 6종은 쉽게 말하면 신체 조직 가운데에서 근육, 신경, 지방, 연골 조직 등에서 발생하는 이제 악성 종양을 이제 말합니다. 상피암, 다양한 이제 호발암, 상피암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에서 보면 이제 6종은 1% 미만을 차지할 정도로 드문 종양입니다. 희귀암에 속하는데 반면에 종류는 100여 종이 넘을 만큼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체 발생 빈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신약 개발이나 이런 데서 좀 불리한 점들이 있고 또 많이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암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나마 조금 그 연조직 6종 가운데서 좀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6종이 지방 6종, 평활근 6종, 미분화 6종이 되겠습니다. 그 연조직 6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다른 이제 상피암과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내과 의사기는 하지만 어쨌든 연조직 6종에서도 가장 중요한 치료는 광범위한 절제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되어야만 이제 좋은 치료 성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또 수술 전후에 방사선 요법 역시도 매우 중요한 치료 요법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약물 치료는 연조직 6종에서는 이제 다소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상피암, 폐암, 위암, 대장암과 같은 그런 다양한 상피암과 마찬가지로 연조직 6종에서도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 또 2세대 표적 항암제, 그리고 3세대 면역 항암제 등 약물 치료들이 있지만 그런 호발암 혹은 이제 다양한 그 상피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신약들, 2세대 표적 항암제나 그런 3세대 면역 항암제와 같은 그런 신약들의 개발이 좀 더딘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조직 6종은 세포독성 항암제에 잘 듣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제 연조직 6종 안에서도 한 100여 가지가 넘는 그런 다양한 종류가 있는 만큼 또 각 이제 서브타입에 따라서 그런 이제 항암제 반응성은 또 좀 다양합니다. 요거는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이제 환우분들께서 뭐 다 모두 이제 진단명을 하나하나 이제 이해하실 필요는 없겠는데 제가 요 표를 이제 올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조직 6종이 일반적으로 항암제에 좀 잘 듣지 않는 그런 이제 경향을 갖지만 하지만 이제 6종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로 구분된 게 굉장히 항암제에 매우 감수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 항암제에 좀 감수성이 있는 타입, 그리고 보통인 경우, 그리고 항암제에 잘 듣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항암제에 거의 듣지 않는 경우, 이렇게 이제 육종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런 항암제 감수성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환우분들께서 육종이라고 할 때 무조건 내 병은 항암제에 듣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의 그런 육종의 종류에 따라서 항암제에 반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수술 후 재발 방지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연조직 육종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광범위한 완전한 절제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수술이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인 거는 분명한데, 거기에 저희가 항암 치료를 더했을 때 이제 재발을 줄일 수 있고 완치로 가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은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음은 이제 연조직 육종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호발암들, 상피암, 폐암이나 대장암, 위암 등에서는 이미 재발 방지 항암 치료, 수술 후 재발 방지 항암 치료가 이미 효과가 입증돼서 다양한 상피암, 호발암 등에서는 이제 이미 재발 방지 항암 치료를 사실상 표준 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조직 육종에서는 이제 어떨까요? 이제 환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우선은 이제 연조직 육종에서 항암 치료를 간단히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선은 수술을 잘 받고 이제 재발 방지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안타깝지만 재발과 전이를 해서 이제 고식적 항암 치료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고, 그 고식적 치료에도 이제 1차로 우선 쓰는 항암제 요법이 있고, 1차 이후에 2차 이상으로 2차, 3차, 4차로 이제 쓰는 이제 항암제 요법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수술 후 재발 방지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발 방지 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한 5가지 항목으로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른 호발암들에서는 이제 많은 호발암들에서 수술 후 재발 방지 항암 치료가 표준 치료처럼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만, 연조직 육종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비록 여러 연구들이 과거에 진행이 되었지만 연구의 결과가 다소 상이해서 일치된 결론을 현재까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즉, 연구들에 따라서 어떤 연구들은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라는 소견을 보인 연구가 있는가 하면, 또 항암 치료를 수술 후에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재발률의 차이가 없더라라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사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재발 방지 항암 치료에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발 방지 항암 치료의 역할이 다소 불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항암 치료의 역할이 다소 불분명할 수 있지만, 분명히 재발 방지 항암 치료의 효과를 보는 환자군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재발 방지 항암 치료를 하는 게 맞다, 하지 않는 게 맞다, 정답을 내릴 수가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답이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교수님도 진료실에서 뭐 하는 게 맞다,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아마 정확히 말씀을 못 해주시는 경우가 많을 거고, 해볼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이라면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런 좀 다소 환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엔 좀 다소 애매모호한 그런 권고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면은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항들을 그러면은 재발 방지 항암 치료를 할지 말지에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교과서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또 뭐 제 의견이 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선 환자분의 나이가 매우 고령인지 아니면 항암제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젊은 환자분인지를 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고령이어서 항암 치료를 견디기 어려울 땐 실제 진행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제가 앞서 그 테이블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같은 육종이라 하더라도 그 종류에 따라서 항암제 감수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발방지 항암 치료는 항암제 감수성이 있는 종양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양의 종류에 따른 항암제 감수성도 또 고려해야 되는 그런 인자가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병리 결과가 나오는데 수술의 그런 그 병리 결과 검사가 나오는데 그런 종양의 병리학적 특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을 보면은 모든 환자에서 재발방지 항암 치료가 효과 있지는 않았지만 사이즈가 크거나 예를 들면 사이즈가 10cm, 15cm 이상 크거나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이 얼마나 어그레시브한지를 저희가 그레이드 1, 2, 3로 해서 나누는데 이제 그레이드 3, 이제 좀 어그레시브한 환자들에서는 좀 이런 재발 방지 항암 치료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서브그룹 분석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양의 이런 병리 결과지를 보고 사이즈가 크거나 또 그레이드가 높진 않은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저희가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용해서 이제 재발 방지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예컨대 저희가 세포독성 항암제로 독소루비신이라는 환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그런 빨간 그 세포독성 항암 주사제를 쓰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독소루비신의 가장 흔한 이제 부작용은 심장 독성입니다. 그래서 심부전, 심장에 이제 독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분께서 재발방지 항암 치료의 대상이 되는데 이전에 심근경색을 앓았거나 그 합병증으로 심부전이 동반돼 있을 때는 재발방지 항암 치료를 진행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반 질환 역시도 재발방지 항암 치료를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분의 항암 치료에 대한 의지 내지는 항암 치료에 대한 어떤 생각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완치의 의지에 좀 더 무게를 두는지 아니면 환자분께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의견으로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지에 대해서도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겠고요. 또 저희가 같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도 큰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이 바뀌진 않지만 담당 교수님, 담당 주치의에 따라서 항암 치료에 대한 관점이 아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 담당 주치의 선생님의 그런 항암 치료에 대한 관점도 또 중요한 또 고려 인자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발 방지 항암 치료는 전체적으로는 역할이 다소 불분명하나 다양한 인자들을 고려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재발 방지 항암 치료를 만약에 진행한다고 할 때 어떤 약으로 할 거냐? 그때는 현재 여러 이제 권고 안에서는 독소루비신, 이포스파마이드 두 가지 약을 병합해서 하는 요법과 독소루비신을 단독으로 하는 요법 두 가지를 모두 표준 치료로 권고를 하고는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오는 권고안이나 이런 권고 사항에서는 이왕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면 단독보다는 환자분께서 감내할 수 있다면 독소루비신, 이포스파마이드 병합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권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쉽게 제가 약간 이제 극단적인 가상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환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환자분은 또 이쪽에 극단의 환자분이시라면 오른쪽에 환자분은 또 반대의 극단의 환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환자, 가상의 환자분을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가상의 환자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충분히 있을 법한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80세 남성이십니다. 그리고 과거력상 심근경색, 심부전증이 있어서 이미 심장 기능이 좀 약하신 분이고, 이분은 이제 후복막 6종이 진단이 돼서
다행히 수술로 잘 절제가 됐고 진단은 MPNST라는 이제 신경 조직에서 발생한 이제 육종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되었고요. 병리 조직 검사상에서는 4cm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았고 얼마나 이제 어그레시브한지를 보는 그레이드에서는 1, 2, 3 가운데 2, 그러니까 중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어그레시브하지는 않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고려 사항을 보면 사실은 재발 방지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야 될 환자로 아마 모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령이어서 항암 치료를 견디기 어렵고 이 항암제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그런 과거력, 동반 질환을 갖고 계시고 또 MPNST는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 그 테이블에도 나와 있지만 6종 가운데선 항암제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제 6종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크지 않았고 그레이드도 높지 않았던 종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사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발 방지 항암 치료의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가 되겠고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환자분께서 6종은 항암제에 잘 안 듣는다라든가 그 항암제의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 이런 이제 의견을 주시게 되면은 진료실에서 실제로 재발 방지 항암 치료를 권하기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항이라면은 재발 방지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반대 극단의 좀 그 사례를 가상의 사례를 보면 36세 남성이고 동반 질환이 없는 건강한 젊은 남성입니다. 그리고 좌측 하지에 발생한 종괴로 저희가 수술을 받았는데 활막 6종이라는 병이 진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에서는 사이즈가 꽤 컸고요. 11cm 됐고 이제 그레이드는 1, 2, 3 가운데 가장 어그레시브한 3 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과는 정반대로 이러한 5가지의 일행 고려 사항을 봤을 때는 이분은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 항암 치료를 권해볼 수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나이도 젊고 부작용을 크게 우려할 만한 동반 질환이 없고 또 앞선 테이블에서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활막 6종은 다양한 6종 가운데 또 이제 비교적 항암제 감수성이 있다고 알려진 암종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병리 조직 검사 결과에서 사이즈도 크고 그레이드도 3, 이제 다소 어그레시브한 특징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재발 방지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해 볼 수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자가 이러한 암이 완치될 기회 혹은 꼭 완치되고 싶다는 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재발 방지 항암 치료를 권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두 종류의 케이스는 판단이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상으로 사실은 극단적인 2 케이스를 했기 때문에 판단이 쉬운데요. 근데 사실 환우분들 실제 본인의 이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 양극단에 있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항목은 내가 이쪽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항목은 이쪽에 해당되고 또 많은 항목이 이쪽에 해당되지만 또 반대 항목 중에 또 중요한 뭐 과거력 동반 질환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환우분들,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담당 교수님과 환우분이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 방지 항암 치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진료실에서 교수님께서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은 똑부러지는 대답을 못 드리는 그런 또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재발 전이 시 항암 치료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발 전이 시 항암 치료는 저희가 고식적 항암 치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고식적 항암 치료를 1차 요법과 2차 이상 요법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식적 항암 치료, 재발 전이 상태에서의 이런 고식적 항암 치료에도 저희가 재발 방지 항암 치료에서 들어보신 바로 독소루비신 기반 요법들, 그러니까 독소루비신 이포스파마이드를 병합한다거나 혹은 독소루비신을 단독으로 쓴다거나 하는 이런 독소루비신 기반 요법이 고식적 1차 항암 요법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 그런 기관의 특성이나 기관의 경험 또 담당 교수님의 경험이나 선호에 따라서 비슷한 계열의 다른 약제들 이포스파마이드 대신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약제 혹은 에토포사이드 그다음에 전통적인 다카바진이라는 약제들 이런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세포독성 항암제들이 조합되어서 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식적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은 환자분들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애매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하나, 고식적 1차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 어떨 때 두 가지 병합요법을 하고 어떨 때 단독요법을 하는지도 사실은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이 환자분마다 다르다는 말씀은 뭐냐면, 전이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전이가 발견되었는데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게 한 군데에서 아주 발견되었다거나 절제가 쉽게 발견이 되면은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수술적 절제를 우선적으로 권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전이가 발견이 되었지만 안타깝지만 여러 군데 전이가 돼서 이제 수술의 대상은 안 되지만, 예컨대 양쪽 폐에 굉장히 채 1cm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의 폐 결절로 전이가 발견되었을 때 그럼 또 무조건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즉 여기 제가 몇 가지 사항들, 병리적인 특성,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종양이, 육종이 이제 항암제 감수성이 있는 육종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양의 크기와 전체적인 버든도 중요합니다. 종양이 전이가 재발이 됐는데 큰 크기가 아니고 양측 폐에 채 1cm가 되지 않는 무증상의 결절이 돼 있다고 무조건 치료를 바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경과 관찰을 하면서 성장 속도를 그냥 지켜볼 수도 있고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 속도도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폐 전이 결절이 발견됐지만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성장 속도를 봤더니 거의 미미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2, 3개월 이후에도 반드시 항암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한 번 더 아니면 그 이상도 이제 지켜볼 수가 있고요. 폐 전이가 발견이 됐지만, 예컨대 발견이 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운 좋게도 1년 이상 특별히 종양이 자라지 않고 이제 경과 관찰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저희가 종종 관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주요 주변 장기의 침범 위험성들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똑같은 3cm의 폐 전이가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폐 한 가운데 있는 폐 전이 결절이면은 증상도 없고 사실은 치료를 시급하게 항암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컨대 기관지에 붙어 있어서 기관지 침범을 하고 향후에 기관지 내 출혈이나 아니면 기관지를 막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그런 주요 장기, 어떤 주요 기관의 침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빨리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항암 치료의 시점을 좀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환자분 나이나 전신 수행 상태 등을 따라서 나이 고령이시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조금 더 미뤄서 항암 치료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차 요법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그런 임상 양상이나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결국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이 역시도 진료실 안에서 교수님, 담당 교수님과 환자분 또 보호자분들 간의 그런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이상 저희 고식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환우분들께서 이미 받으신 요법일 수도 있고요. 젬시타빈 도세탁셀 병용합 요법이 이제 2차 이상 요법에서는 또 대표적인 또 하나의 항암제 치료 요법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카바진 또는 이포스파마이드, 사이클로스포파마이드 혹은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에토포사이드 등을 병합한 다양한 항암 요법이 또한 사용될 수 있고, 그러한 요법들 약자로 저희가 아이스, 사이바딕, EP, 메이드 등 다양한 이제 조합의 요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차 요법 그리고 젬시타빈 도세탁셀과 같은 2차 이상 요법에서 말씀드린 이런 아주 전통적인 세포독성 항암제 이외에는 어떤 약들이 있느냐,
보트리엔트라는 파조파닙이라고 부르는 보트리엔트라는 약, 그 다음에 할라벤이라는 주사, 그 다음에 연델리스라는 주사를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근데 이러한 약제들 중에서 어떤 약제를 가장 먼저 쓰고 나중에 쓰는 것이 좋다라고 확립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담당 교수님의 선호나 혹은 그런 선호도 혹은 환자분의 그런 현재 겪고 있는 부작용 또는 선호도 혹은 환자분의 그런 기저질환에 따라서 약물의 순서나 이제 그런 선택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기존의 아주 전통적인 세포 독성 이외의 항암제에 대해서 제가 슬라이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트리엔트라고 많이 들어보셨고 파조파닙이라고 현재 6종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이제 표적 항암제가 되겠고요. 이 약제는 혈관 생성인자라는 VEGF를 주된 표적으로 하는 먹는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트리엔트는 임상 초기에서부터 안타깝지만 지방 6종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서 그 이후에 이제 임상을 포함해서 실제로 지방 육종을 제외한 이제 다양한 연조직 육종에서 현재 이제 보험도 되고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트리엔트는 저희가 기존의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종양의 크기를 눈에 띄게 줄이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드뭅니다. 10분 중에 1분, 뭐 20분 중에 1분 정도 이렇게 종양의 크기를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경우는 드물고, 그래도 절반 가까운 환자분들이 종양의 성장이 그대로 억제돼서 정지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먹는 항암제이고 투여가 비교적 간편하고 해서 이제 6종에서는 아마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한 번씩 이제 처방을 받게 되는 이제 표적 치료제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저희 기관, 저를 포함해서 저희 기관 교수님들, 그리고 아마 이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아산병원의 뭐 안진희 교수님, 김정은 교수님, 또 세브란스 병원의 김효성 교수님, 이렇게 6종을 보시는 이제 여러 병원 교수님들끼리 저희 한국 환자분들의 그런 치료 성적을 모아서 이렇게 또 외국 저널에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어서 제가 참고로만 보여드리고 뭐 구체적인 결과를 제가 이걸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뭐 이 연구 역시도 저희 기관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이지영 교수님이나 또 세브란스 병원의 이제 김효성 교수님, 또 지금 아주대병원에 계신 이제 권민석 교수님, 여러 교수님들이 또 힘을 모아서 이런 6종에서의 유전체 검사를 통해서 6종 환자분들이 어떤 유전자 이상을 갖고 있고, 또 이런 환자분들에서 어떤 유전체 이상이 있을 때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한 논문이 있어서 저희 국내 이제 비록 이제 6종, 연조직 6종이 연구 결과 혹은 이제 임상 연구들이 굉장히 부족한 시태인데, 저희 이제 국내 연구자들도 좀 열악한 상황이지만은 나름 또 열심히 저희가 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라벤은 세포 분열 단계에서 꼭 필요한 마이크로튜블이라는 것을 억제해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저희가 세포 분열, 암세포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증식하기 전에 이제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지기 전에 이제 마이크로튜블이란 게 이제 염색체를 반반 끌고 가면서 나눠지면서 이제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그 염색체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끌고 가는 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튜블입니다. 그래서 이 약제는 그 마이크로튜블이라는 거를 억제함으로써 정상적인 이제 암세포의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서 이제 항암 효과를 내는 약제가 되게 있고요. 할라벤은 지방 6종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방 6종 이외에도 현재 국내에서도 이제 평활근 6종이나 혈관 6종에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투약 시간이 굉장히 짧고 간편하고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는 부작용으로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할라벤 역시 지방 6종 환자분들, 특히 지방 6종 환자분들 이외에도 평활근 6종 환자분들에서도 최근에 많이 투여를 하고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욘델리스는 약제는 사실 개발된 지는 굉장히 꽤 오래된 약제인데요. 유럽에서 허가를 받고, 유럽에서는 그래도 꽤 오래전부터 2차 이상 요법으로 널리 사용이 됐지만 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국내 도입이 늦어져서 욘델리스는
작년부터 국내에서 이제 비보험이나마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욘델리스는 이제 주로 지방육종과 평활근육종에서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되었고, 욘델리스는 아주 전통적인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는 아니지만 나름 좀 꽤 심한 골수 억제나 심부전 등의 부작용을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투약에 좀 주의를 요하는 약제가 되겠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사전 신청 요법으로 독소루비신과 욘델리스를 병합하는 그런 1차 요법이 사전 신청으로는 가능한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욘델리스가 골수 억제 심부전의 부작용이 있고 독소루비신도 골수 억제 심부전의 부작용이 같이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이 두 요법을 병합했을 때 부작용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연구 결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약이 나왔고 신약이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비보험 치료 최신의 사용 가능한 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저희가 독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한 결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 항암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면역 항암제는 사실 종양내과 분야에서는 완전 이제 혁명적인 그런 치료가 됐다고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상피암, 다양한 호발암에서는 이미 1차 치료, 2차 치료를 모두 이제 송두리째 지금 바꿔놓는 단계에 이제 이를 정도였는데요. 안타깝지만 육종에서는 아직까지 전반적인 항암제의 뚜렷한 효과를 보고한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 연구 결과에서 몇 가지 육종의 타입에서 효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 이제 면역 항암제를 말씀드리면 이제 모두가 잘 아실 텐데요. 키투루다, 펜브로리주맙이라는 키투루다라는 면역 항암제는 현재 미분화 육종이나 역분화 지방 육종 등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옵디보 여보이라는 면역 항암제 변용 요법은 미분화 육종, 또 평활근 육종, 혈관 육종, 또 점액 섬유 육종이라는 이러한 몇 가지 다소 안타깝지만 제한된 타입의 육종에서 면역 항암제를 현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효과가 뚜렷하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환자에서는 굉장히 장기간 반응이 유지되는 면역 항암제 특유의 장기 반응 환자분들을 저희가 실제로 육종에서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면역 항암제 요법의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향후의 병합 요법 등을 통한 이제 치료 효과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다음과 같은 이제 토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슬라이드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연조직 육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호발암들, 상피암들에 대비해서 근육, 지방, 혈관, 연골, 신경 등과 같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지칭하고, 이제 1%에 불과한 그런 희귀암, 드문 종양이지만 또 반대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100여 종에 달할 만큼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는 암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광범위한 완전한 수술적 절제가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종양내과 의사고 항암제 치료와 관련돼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술 후 재발 방지 항암요법을 시행할 수는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하고, 다양한 특성, 아까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하며, 진료실에서 실제로 교수님과 그런 이제 디스커션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발 전이 시에는 이제 1차 항암, 고식적 항암요법으로 독소루비신 기반요법을 사용할 수 있고, 2차 이상에서는 이제 젬시타빈 도세탁셀 요법 혹은 보트리엔트, 할라벤, 욘델리스, 그리고 이제 보험 역시 되진 않지만 이제 키투루다나 옵디보 여보이 같은 면역 항암제들을 또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육종이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발암처럼 진료 지침이나 근거가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환자, 그리고 또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서, 즉 수술하시는 교수님, 방사선 치료하는 교수님, 항암 치료하는 교수님, 또 병리 검사를 확인하는 그런 병리과 교수님, 다양한 그런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발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약 임상 연구가 많이 부족한데요. 이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신약 연구의 기회가 있을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이제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환우분들의 지금 투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